오늘은 달러 이야기의 홍익희 교수님을 다시 초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우리 아무래도 금융이 아무래도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헤지 펀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시죠. 네,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저도 이번에 그 교수님께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3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66%나 되는 펀드가 있다라는 예.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그 펀드가 어떤 펀드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죠. 예, 그 펀드는 다름 아니고 하버드 대학 교수 출신인 제임스 사이먼스가 운영하는 메달리온 펀드입니다. 메달리온 펀드의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66%에 달했는데요. 아주 경이적인 숫자죠. 그런데 이거는 그 수수료를 제하지 않은 수익률이고 수수료를 제하면은 연평균 한 39% 정도 됩니다. 같이 이렇게 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한 20, 30년간 가장 많은 수익률을 올린 거는 저 표에 보듯이 짐 사이먼스의 메달리온 펀드가 39%고 그 다음은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가 32%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븐 코엔의 SAC 펀드가 30%. 즉 30%가 넘는 이 세 개의 펀드는 다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터 린치,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가 그 다음 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그 짐 사이먼스의 펀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간에 올린 그 수익률이 같은 기간 S&P 500 지수 수익률의 약 1000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 수익률의 한 200배 정도 되는 거고요. 즉 30년간 약 33,000배의 수익을 올렸는데 여기서 수수료를 제하더라도 약 2만 배 정도 올렸습니다. 그 얘기는 1988년도 펀드가 설립될 당시에 $1,000를 투자한 사람이라면 지금 약 2천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릴 셈입니다. 우리가 짐 사이먼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그의 개인 재산이 지금 한 216억 달러로 미국의 21번째 부자고요. 그 다음에 그가 운영하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전체 운영 금액은 약 8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메달리온 펀드는 이 금액에 제한을 두는데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액이 너무 크면 시장에 너무 큰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높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달리온 펀드는 그간 벌어들인 돈을 그 회원들한테 나눠줬는데 그간 나눠준 배분한 수익만 해도 1,045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는 이 메달리온 펀드를 1993년부터는 다른 사람의 가입을 받지 않고 자기들 임직원에 한정했습니다. 지금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되니까 이걸 임직원 한 명당으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금액이 무려 3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직원은 평균 한 3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짐 사이먼스가 이 펀드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짐 사이먼스는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투자가라기보다는 천재적인 경영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펀드를 직원들의 펀드로 한정하면서 직원들이 이 펀드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가능한 그들이 갖고 있는 수학적인 모델이나 투자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 펀드의 운영 수익이 좋으면 그게 그대로 직원들의 재산 증식과 직결이 되니까 아주 좋은 동기부여를 한 셈이죠.
게다가 이 펀드에서 수익이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걸 르네상스가 가지고 있는 다른 펀드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꼴 먹고 알 먹는 그러한 그 운영 방식이 되고, 또 하나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영업 기밀을 최고의 번호로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사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둬도 그 영업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즉 이 펀드에 있는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자기가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을 바깥에 이제 누설하지 않도록 이 펀드를 그 직원들에 한정시켜서 만든 거죠. 그런데 이 펀드를 중심으로 그 짐 사이먼스의 그 사고방식을 한번 들여다보면, 짐 사이먼스는 직원을 채용할 때 있어서 금융 경력자를 뽑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 경력자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감이나 직관에 의해서 투자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퀀트 투자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수학적인 방법, 곧 확률 이론이나 통계에 의해서 계량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 개인적인 감이나 직관이 이렇게 끼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수학자, 과학자, 물리학자, 기상학자, 천문학자 이러한 사람들을 주로 직원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이 회사에는 직원이 300명인데 대부분이 과학자 출신이고 그중에 박사급만 한 1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공계 박사분들이 기본적인 성향이 홀로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협업이나 공유가 일어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이 제임스 사이먼스는 그들 간의 협업과 정보의 공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펀드를 만들므로써 그 펀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토론하고 학습하고 그를 통해서 협업하고 공유하는 어떤 회사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주 훌륭한 경영자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펀드의 수익이 곧바로 직원 스스로의 개인의 부와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보통 회사들은 직원들의 그 성과 보수를 책정할 적에 그 직원이 그 이룩해낸 어떤 실적에 의해서 그 보수를 주는데, 제임스 사이먼스는 실적 플러스 그 직원이 다른 직원을 도와서 만들어낸 실적, 거기에 더 높은 점수를 둬가지고 자기 실적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을 도와줬을 때 더 많은 성과 보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데요. 연평균, 물론 이제 수익률 그 배분하기 전에 그 66%라는 거는 엄청난, 그것도 뭐 1, 2년이 아니라 그렇게 30년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메달리온 펀드는 우리가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 300명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런 메달리온 펀드 위에 다른 펀드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펀드는 이만큼은 수익률이 안 나나 보죠? 그렇죠. 이만큼은 안 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근데 같은 회사고 같은 사람들이 만드는 펀드인데 왜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제가 사실 그런 어려운 질문은 받지 않는데 우선은 근본적으로 돈이 액수가 너무 많으면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수익률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지금 최대 펀드를 이끌고 있는 그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전체 총 운용 금액이 한 1,6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아주 탁월한 그 매니저예요. 그럼에도 거기는 연평균 수익률이 한 12% 정도 되는데 그거를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테크놀로지 여기도 봐도
우선 이 메달리언 펀드에서 성공한 모델은 다른 펀드가 가져갑니다. 근데 다른 펀드가 가져가는데 다른 펀드도 한 750억 달러 돼서 우선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가 크면 어떤 데 투자를 하면 거기에 충격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크지 않은 돈으로 운용을 해야 수익률은 높아지는 건데 이렇게 펀드에 돈이 많아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다른 펀드들은 일종의 시험, 트라이얼 투자 같은 걸 하는데 메달리언 펀드만큼은 아주 검증된 최고의 수익 모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호 보완은 하지만 그래도 편차가 이제 생기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헤지펀드,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AI에 네, 맞습니다. 의해서 네. 하는 이제 퀀텀 펀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직원들도 보통 펀드 매니저보다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학자가 많다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는 대부분 공학자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투자를 하는 거군요. 예. 그러면 이 짐 사이먼스라는 이분은 제임스 사이먼스네요. 예, 제임스인데 짐이라고 불러요. 네. 제임스 사이먼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 제임스 사이먼스는요.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천재 수학자예요. 그래서 아주 그 어린 나이부터 수학에 대한 어떠한 방향을 정했는데 수학에 대한 방향을 정할 때 과정이 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3살이 넘으면 성인식을 치르고 자기 용돈을 자기가 봅니다. 그래서 제임스 사이먼스도 잘 자랐지만 동네 큰 마트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네. 근데 처음 맡은 일이 스톡보이 했었는데 스톡보이란 뭐냐면 창고 재고 관리를 하면서 물건이 비면 빨리빨리 채워놓고 가게에서 요청하는 물건이 있으면 빨리 창고에 가서 찾아다 주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못하는 이유가 창고에 물건들이 너무 뒤죽박죽 논리 없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으니까는 잘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근본적으로 머리 회로가 논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도 뭔가 논리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논리가 뒤죽박죽이니까 정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보다 못해 마루 청소를 시킵니다. 바닥 청소를 시켜요. 무능한 거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달 일하고 잘려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봐. 너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이때 사이먼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수학 공부를 해서 MIT를 들어가겠습니다 해요. 그때 이제 주인 부부가 속으로 막 웃어요. 저런 친구가 어떻게 MIT를 가겠다고 그래? 그런데 실제로 이 친구는 17살에 MIT에 조기 입학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학부 과정을 3년 만에 끝내서 20살에 끝내요. 그리고 MIT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한 1년 배우다 보니까 버클리에서 위상수학을 하는 천신선이라는 학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버클리로 대학원을 옮깁니다. 근데 이제 장학금을 받고 옮기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당시 천신선은 그 안식년이라 없었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일찍 결혼을 해요. 가자 21살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때 이제 결혼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메릴 린치에 가서 거기 직원한테 종목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서 2종목을 사요. 근데 한두 달 가지고 있어도 이 가격이 별로 변동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 메릴 린치 직원을 찾아가서 이거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역동적인 걸로 갈아타자 추천해달라고 그러니까 대두 원자재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두를 갖고 있어 보니까 정말 이건 역동성이 심한 거예요. 한두 달도 안 돼서 막 40% 폭등하기도 하고 또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신기하게 본 사이먼스는 그 다음에는 샌프란시스코 그 시장에 새벽마다 나갑니다. 그래서 대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새벽마다 가서 관찰하기 시작해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느낌을 받냐 하면 대두 가격의 미래 가격을 내가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게 가장 처음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그 박사과정도 3년 만에
끝내버립니다. 남들 5년 해도 안 되는 걸 3년 만에 끝내고 이제 MIT 강사로 들어가는데 MIT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도전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MIT 학부 다닐 적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친구들하고 당시 스쿠터가 한참 나서 유행일 때인데 스쿠터를 타고 우리 미국에서 저 아르헨티나까지 한번 스쿠터 여행을 해보자 라고 이제 셋이서 이제 그 합의 맞아가지고 실제로 스쿠터를 타고 그 보스턴에서부터 미대륙을 횡단해서 그 중남미 대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르헨티나까지는 못 갔고 보고타까지 갔는데 그게 7주 걸렸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길을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때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을 뻔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그러한 그 도전을 내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얘기가 돌아와서 이제 MIT 강사를 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 그때 콜롬비아 그 여행 갔던 친구들을 설득해서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뭔가 사업을 하자. 근데 당시에 사업거리를 찾아놓고 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야, 저번에 우리가 콜롬비아 가보니까 거기가 아주 사업하기에 딱 알맞는 장소 같은데 우리 콜롬비아 가서 사업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다시 콜롬비아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까를 2주간에 걸쳐서 시장 조사를 해서 이제 찾아내요. 그리고 나서 그 두 친구들이 사업 준비를 하는 동안 자기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 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버드 대학교 그 조교수가 됩니다. 이제 교수가 돼요. 그리고 콜롬비아에 있는 친구들은 사업을 성공시켜. 그 다음에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그 회사를 팔고 그 나온 이익금을 오히려 이번에는 제임스 사이먼스한테 맡깁니다. 네가 이 돈을 한번 불려봐. 그러니까 제임스 사이먼스는 나름대로 큰 돈을 받아가지고 또 자기는 특별히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수학자 친구였던 찰리가 그 원자재 선물 거래를 하고 줬어요. 그 친구한테 맡깁니다. 네가 이 돈 좀 한번 불려봐.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거를 10개월 만에 13배로 불리는 거예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수수료 띄워주고도 10배가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제임스 사이먼스는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사실은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돼. 근데 그런 친구가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또 남들이 보기엔 너무나 좋은 이 직업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번 갈아타는데 어떤 자리로 갈아타냐면 미국은 사실은 교수들의 봉급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근데 아주 봉급 수준이 높은 곳, 즉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의 암호 해독가로 들어갑니다. 네. 그건 이제 천재들만 뽑는 건데 원래 이 제임스 사이먼스는 원래 천재였네, 그러면. 천재죠. 아주 천재죠. 네. 그래서 그 암호 해독가로 일하면서 사실 이때 투자 기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암호 해독이라는 자체가 그 의미 없는 뭐 난수표나 뭐 숫자나 기호나 이거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안에서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뭔가 패턴을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패턴을 발견한 그 쪼가리를 모아서 뭔가 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의미 없는 데이터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패턴을 뽑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처음으로 그러한 패턴들을 모아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든다는 걸 처음으로 배워요. 그리고 그 수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거를 컴퓨터에 집어넣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늘 이제 그 일련의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패턴을 찾아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거를 가지고 전산학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컴퓨터로 이렇게 돌려보는 이 시스템을 하면서 사실은 이때 많은 걸 배워요. 그러니까 패턴을 찾아내서 패턴을 인식한다는 게 이게 사실 딥러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이미 인공지능에 한 발 다가간 거죠. 그리고 그러한 딥러닝을 가지고 나중에는 컴퓨터가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는 머신러닝의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근무를 하다가 또 신문에서 그 인터뷰를 잘못해서 직장에서 잘립니다. 어떻게 인터뷰했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입장의 그 보수격인 미 합찬음 의장이 뉴욕타임즈하고 이제 뉴욕타임즈에 칼럼을 썼는데 그 당시 베트남 전쟁을 옹호하는 칼럼을 썼어요. 네. 근데 사이먼스가 보기가 이거 아니거든. 자기 생각과 틀리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또 뉴욕타임즈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제 그게 이제 조그맣게 기사화되고 그 기사를 본 뉴스위크에서 이제 정식으로 찾아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데 의견이 뭐냐. 그래서 자기 의견을 솔직히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국정원의 기본 방향은 비밀보호나 뭐 이런 거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려요. 근데 이런 천재한테는 이렇게 잘리는 게 큰 기회가 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마냥 다녔을 텐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잘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워낙 수학적인 천재니까 그 뉴욕 주립대 그 스토니브룩 대학에서 수학과 학과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과 학과장으로 있으면서 그 대학을 아주 수학과로서는 명문대학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천칭선하고 같이 그 미분 기하학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 이론을 가지고 나중에 그 페넬만이 그 수학의 난제 중에 한 문제를 풀고 그게 물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응용이 되는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사이먼스가 돈을 버는 과정을 보면 바로 이러한 수학적인 원리를 자기 투자 기법에 많이 활용을 한다고 그래요. 제임스 사이먼의 그 투자 기법은 사실은 영업 기밀이 돼서 이게 세상에 구체적으로 노출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 사이먼스가 그 암호 해독을 하면서 그 패턴 인식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본인이 대두 투자를 하거나 이런 원자재 투자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가격 추세에 대한 패턴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스스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말을 그 본인이 합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쫓아가서 이제 투자를 한다거나 역추세 투자 같은 이거를 직관이나 감으로 할 적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만 이거를 어떤 통계적인 확률이나 수학적 기법으로 접근하면은 그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실제로 그러한 이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런 천재쯤 되면 굉장히 그러한 그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이먼스가 만든 모델의 승률이 50.75%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투자하면 51번 맞추기도 힘든 거예요. 50.75%니까. 수익률이 50%라는 게 아니라 네, 승률. 승률이 네, 맞출 수 있는 승률이 50.75%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50.75%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숫자인 게 비록 그 승률이 크진 않지만 이거를 수백 번, 수천 번 돌리면은 수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패턴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서 그 모델을 개량하고 개선시켜서 그 승률을 조금씩 높여가면 수익이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제임스 사이먼스가 자기가 완전히 헤지펀드로 전향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대학에 있으면서 그 시험 투자를 해봐요. 그런데 확신이 쓰자 이제 대학교 사직서를 내고 나와서 이제 펀드 매니저로 활동을 하는데 사실 그때 나이가 40살이에요. 좀 늦게 창업을 했네요. 사실은 금융인의 나이로서는 이제는 은퇴를 고려해 볼 나이인데 그때 본인이 이제 창업에 뛰어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 펀드를 만드는데 그러한 펀드로서 이제 짐 사이먼스는 그 퀀트 투자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금융인으로서 40대가 넘어가면 이제 늦은 나이다, 은퇴할 나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번 어떤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시니어급들은 조심스럽게 현상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지가 않은데 젊은 친구들은 막 무모하게, 왜냐면 과거에 실패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막 해가지고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이가 먹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선입관이나 경험들이 독이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헤지펀드 그 유명한 그 수학자들이 사실은 그걸 수학 공식으로 나타낸 게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 돈이 없는 초기에는 이거 몰빵 투자해야지 요 돈 가지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균형 분산 시켜 놓느냐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천재 수학가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몰빵 투자는 언젠가는 망하게끔 돼 있다라는 수학 공식을 산출해내요. 네. 그래서 그 켈리의 공식이나 어떤 이러한 헤지펀드의 큰 역사를 쓴 사람들의 그 과정을 보면 그 수익률을 마냥 높이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이 적게 올라가더라도 망하지 않는 투자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을 선택할 것이냐, 망하지 않는 리스크가 낮은 걸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결국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니어로 갈수록 그러한 신중한 선택 쪽으로 이제 선택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경험이 많을수록 뭔가 더 가치를 인정받고 실력, 수익률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왜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조기 은퇴를 당하는 거죠, 금융인들은? 그거는 사실은 그 일반적인 이제 관행이나 이제 전통이 그런 거고, 헤지펀드 업계에서 아주 놀라운 수익률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니어들이에요. 그래요? 예, 지금 제임스 사이먼스도 지금 81살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90살이 다 되셨고, 그런 분들이 지금 엄청난 수익을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얼마나 리스크를 낮게 하느냐, 리스크 헤지를 하느냐, 네. 이거에 대한 그 타협점을 잘 찾아서 가는 거군요. 네. 원래 헤지펀드의 개념이라는 게 지금 사실 현재 시장이 약간 위험하다고 느끼는 건 경제 성장률이 좋거나 기업의 그 실적이 좋아서 지금 장세가 호황이 아니라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버블이 꼈다고 느끼고 뭔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 사실은 헤지펀드들의 전략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헤지펀드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는 펀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헤지드 펀드인데 원래 이름은 그겁니다. 근데 그걸 줄여서 그냥 헤지펀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리스크 헤지 펀드예요, 원래 이름이. 네,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익을 낸다는 건 장이 망가져도 망가지는 과정에서도 자기네들은 리스크가 없는 수익을 내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계획돼서 실행한 게 예를 들어서 무위험 차익 거래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차익 거래를 한다는 거죠. 리스크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가격 차이가 나면 이건 이론상 나중에는 가격이 하나로 수렴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높은 걸 팔고 낮은 걸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이제 롱숏 전략이라고 하는데 사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파는 건 있지도 않은 걸 팔아야 되려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빌려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중간에서 생기는 차액을 취하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헤지펀드는 대부분 리스크 없는 무위험 차익 거래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리스크 있는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지만 가능하면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해요.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네. 네. 원래 헤지펀드 하면 뭔가 막 공격적이고 막 모험적인 투자, 이 도전적인 투자를 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위험한 투자는.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은 리스크가 없는 방법을 추구하지만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투자 행태가 일상적이지 않고 뭔가 큰 금액이 오가고 시장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들로서는 사실 안전한 거래 위주로 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 제임스 사이먼스가 이제 그런 헤지펀드를 만들고 그러면 일단 이 말씀하신 그 메달리온 펀드, 이 메달리온 펀드는 직접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투자 공식 같은 것들을 또 이제 본인이 만든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직원들이 그것을 계속 이렇게 뭐 고도화 작업을 해나간 건가요? 그럼요. 근데 메달리온 펀드도 사실 본인이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아주 선물 거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리볼 캠프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그 선물 거래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아주 수익률이 좋아서 아직 그 회사를 통째로 사면서 그 친구를 영입을 합니다. 그 해에 그걸 기초로 메달리온 펀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직원이 달라붙어서 그 펀드를 개선시키고 개량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을 점점 더 높게끔 이끌어갑니다. 네. 아, 그래서 이 본인이 천재이면서도 뛰어난 경영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이게 M&A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능력을 사오는 거잖아요. 예. 그 양반이 천재 경영가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뭘 할 때 절대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적에도 항상 같이 해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부를 혼자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혼자 공부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아집, 독단, 편견 같은 게 생겨서 본질을 완전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공부하고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바이어스들이 이렇게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본질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창의성이나 통찰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같이 공부해요. 뭐를 하면. 공부뿐만 아니라 연구를 해도 같이 하고 설사 사업을 해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함께 한다는 게 굉장한 미덕이자 가치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런 수학 천재도 사실은 혼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뭔가를 하면 나름대로 성과는 있는데 이런 천재들이 둘 이상 모여서 하면 시너지가 나와서 그게 3배, 4배가 아니라 10배, 2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사이먼스도 자기가 펀드 사업을 하면서 항상 유대인 수학 천재들을 항상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상생력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는 거를 항상 추정했을 뿐만 아니라 메달리온 펀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는 아예 공동체 전체의 집단지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참여하는 직원들이 자기들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이 토론과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만나서 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회사 내에서요? 예. 그 다음에 2주일에 한 번은 대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그거를 어떻게 자기 업무에 도입을 시킬 수 있는지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는 원래 수학자나 과학자들이라는 게 자기 사무실에서 혼자 이렇게 연구하는데 이 특화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어떤 응집력, 즉 협력과 정보 공유에 대한 이런 거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어떻게?
그게 곧 자기들의 보너스와 자기들의 재산직하고 직결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시스템을.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경영자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 금융인들, 펀드 매니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건가요? 그냥 거의 공학자들만 없어요. 있는 거의 건가요? 없어요. 이 펀드, 그래서 제임스 시몬스가 이과생들의 우상이에요. 예전에는 그 좋은 MBA를 나오고 그래야 이제 좋은 투자은행들 들어가고 했는데 제임스 사이먼스만큼은 그런 금융인들을 뽑지 않습니다. 혹은 그런 사람들이 섞이면은 이게 수학과 확률 이론, 즉 계량화된 수치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될 텐데 다른 바이어스들이 이제 끼어드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메달리언 펀드를 운영하는 방법도 상당히 독특한 것 같은데 직원들 교육 방법도 그렇고요. 직원들 모집도 그렇고 이 짐 사이먼스만의 또 다른 어떤 경영의 특징 같은 게 다른 게 있을까요? 예. 짐 사이먼스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패턴 찾기라는 자기만의 어떤 인식 이거를 투자에 활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패턴을 모아서 나름대로 수학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들을 어떻게 하면 개량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내가 모을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간의 뇌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그걸 분석하게 만들어요. 즉 머신러닝 개념을 1987년도에 도입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이 양반은 주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거는 채권하고 원자재하고 이제 상품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는 언제 시작하냐면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정보라는 게 그러니까 고대에는 정보가 돈이 될 수 있다는 건 이제 로스차일드가 워틀러 전쟁의 승패를 하루 먼저 획득해서 그걸 가지고 엄청난 부를 만들었듯이 모든 정보는 사실은 돈으로 환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보를 누가 빨리 다른 사람보다 일찍 구하냐가 이제 경쟁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도 빨리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사람이 이제 돈을 버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냐 하면 그 초단타 매매, 극초단타 매매 들어보셨죠? 네네. 즉, 그거는 이것도 사실은 헤지펀드 그 차익거래에서부터 나온 건데 미국에 보면은 주식거래는 뉴욕을 중심으로 돼 있고 선물거래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익거래를 하려면 현물인 주식에 각각 선물 가격 차이 중에서 비싼 걸 팔고 이제 싼 걸 사야 되는데 즉 뉴욕에서 팔고 시카고에서 사야 되는데 두 거리 간의 정보를 1초라도 빨리 습득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에 대해서 경쟁이 붙습니다. 시카고하고 뉴욕 간의 그 주식 가격이나 선물 가격을 빨리 알아내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 헤지펀드 회사 중에 하나는 자기네 직통선을 뚫어요. 자그마치 3억 달러를 주고. 그래가지고 0.007초에 도달하는 정보를 그 전형성을 통해서 0.001초를 단축합니다. 그러니까 0.0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3억 달러를 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경쟁이 붙어서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큰 부작용을 촉발하는데 그 부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살 사람과 팔 사람의 정보를 0.001초라도 먼저 알면은 그 중간에서 한마디로 새치기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걸 수백만 배 하면은 그만큼 이제 큰 거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여기에 경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87년에 블랙 몬데이 같은 게 사실은 바로 이러한
그 프로그램 매매의 어떤 부작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런 그 초단타 매매가 주식거래 80% 이상은 이런 초단타 매매입니다. 그리고 이게 24시간 컴퓨터가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즉 우리나라 거래도 우리끼리 사고파는 것 같지만 그 중간에 이미 이 초단타 매매가 들어와서 그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 위험한 이유는 이미 이런 기관 투자거나 초단타 매매들이 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의 판단에서 하는 투자는 이 사람들을 이겨낼 그 확률이 지극히 낮고, 그래서 이제 ETF 그 투자나 이런 것, 즉 개인도 투자할 수 있지만은 어떤 기관이라는 집단에 의해서 하는 투자 같은 것들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개인이 그런 기관이나 뭐 헤지펀드 같은 이런 곳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장기 투자. 그러니까 단타 매매일수록 어려운 거잖아요. 장기 투자는 뭐 오히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네. 그거는 이제 가치 투자 쪽인 거고, 사실은 이 헤지펀드는 가치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중장기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그건 나름대로 리스크가 큽니다. 기간이 벌어지면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그 1988년에 그 리벌 캠프가 들어와서 단타 위주로 죄 바꿔요.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하루 반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초단타 매매로 가는 겁니다. 지금 세계 시장의 10%는 초단타 매매에 있어서 이 르네상스가 하고 있고,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시장의 40%를 석권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골드만삭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헤지펀드예요. 그러니까 초단타 매매. 예. 근데 좀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주식을? 아니요. 헤지펀드는 사실은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매크로 투자입니다. 그 매크로 투자하고 마이크로 투자가 있어요. 그 매크로 투자는 그 조지 소로스로 이제 대표되는 투자인데, 그거는 경제의 흐름을 보고 그 대세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이익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 투자는 이러한 제임스 사이먼스가 하는 이러한 그 시스템 트레이딩 이런 쪽이고, 그 이쪽은 사실은 단타 위주고, 그 중장기 투자 쪽은 이제 매크로 쪽인데, 매크로 쪽은 그쪽도 채권이나 상품이나 뭐 통화나 다 하지만 주로 그쪽은 통화 투자를 합니다. 그럼 정말 이 제임스 사이먼스라는 이 사람은 정말 알수록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보통 사람들이 제임스 사이먼스로부터 배울 점이 5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5가지를 한번 보면, 모델을 개선해서 디벨롭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어떤 투자 모델이 있으면 그거를 항상 개선하려고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수정하고 최적화하라.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건 시간이 가면 항상 변하는 거니까 최신 데이터로 수정을 하고 그걸 최적화하라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는 모델과 플랜에 항상 고정해라. 이 얘기는 그 인간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투자에 개입시키지 말고 어떤 수학적 모델과 그 본래 했던 어떤 계획에 충실하라는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라. 그러니까 특히 개인 투자자일수록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투자하는 그러한 방향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임스 사이먼스의 어떤 성공 가도를 보더라도 그는 본인이 천재임에도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임스 사이먼스를 보고 배우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건 다른 사람들이 제임스 사이먼스를 보고 배울 점을 나타낸 거고,
본인 스스로가 말하는 성공의 법칙 5가지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면 제임스 사이먼스는 뭐라 했냐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남다른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계량 투자 쪽으로, 곧 알고리즘 트레이딩, 인공지능이 분석한 그러한 쪽으로 투자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최고의 인재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라 라는 말을 본인이 집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혹은 친구를 사귈 때도 최고의 인재들과 어떠한 파트너 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진심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일을 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임스 사이먼스는 사실은 2010년에 은퇴를 하고 본인이 재단을 만들어서 그 기부 활동, 자선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학을 사랑하는 만큼 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유능한 수학 교수들한테 그들이 그 월급이 작은 걸 알고 매년 한 15,000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뉴욕주만 해도 거기 수학 교사 한 10%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진심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일을 해라라고 말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말라는 아까 위에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행운을 기원해라. 그런데 운에 의존하지 말고 운에 협력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사람이 살다 보면 나름대로 운이 오는데 그 운을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이 5가지가 제임스 사이먼스가 얘기하는 성공의 법칙이에요. 네. 아,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천재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갑자기 소망이 생기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펀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조지 소로스는 그 퀀텀 펀드죠. 아, 퀀텀 펀드. 근데 정말 조지 소로스 하면은 헤지 펀드에 뭔가 대북적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이번에는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을 듣고 싶은데, 원래 예전부터 주로 통화를 공격을 했나요? 예전에 보면 영국도 공격을 했고 일본도 공격을 했고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예, 예. 한국도 그랬고 뭐 중국도 그랬고요. 예, 예. 주로 통화를 가지고 돈을 버는 투자자인가요? 그렇죠. 예, 조지 소로스는 사실 투자에서 글로벌 투자를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에요. 보통 투자하면 자기 나라에서만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조지 소로스의 그 생애를 보면은 사실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쟁이 있어가지고 어린 시절에 그 시가전을 목격해요. 어떤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컸기 때문에 그 후 세상을 보는 그의 시각이나 안목이 이렇게 평탄한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들하고 좀 틀리죠.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는 그때 전쟁터를 탈출해서 그 무작정 영국으로 건너옵니다. 근데 영국에 와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해요. 본인이 배움에 대한 그런 욕망이 크기 때문에 많은 그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접집 닦기서부터 뭐 신문팔이, 뭐 철도 짐꾼 등등 하면서 심지어는 그 철도 일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크게 이제 부상한 일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가장 편한 아르바이트가 그 수영장에서 가이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독학으로 그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인 정경대학에 입학원서를 내고 합격을 합니다. 그 와중에 본인이 본 책이 칼 포퍼 교수의 그 열린 사회라는 책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아요. 결국 대학에 들어가서 그 교수를 지도 교수로 모시면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금융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차액 거래라는 걸 합니다. 그 차액 거래를 하다가 본인은 사실은 금융가로 크겠다는 생각이 없이 그 철학책을 공부하는 게 워낙 좋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은 철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철학 교수가 되면 교수 봉급 형편없는데 뭔가 그 전에 경제적인 자유를 먼저 획득하겠다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금융계에 들어갑니다. 내가 딱 50만 달러 벌겠다. 그리고 손 털고 나와서 나는 철학자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 50만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뛰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뉴욕으로 진출하는 게 내가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제 뉴욕으로 진출하는데 그때 뉴욕에 진출해서 한 일이 뭐냐면 런던과 뉴욕 간에 유럽 증권의 가격 차를 활용해서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소로스는 런던에서도 살아봤고 뉴욕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어떠한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유명세를 탑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돼서 그 종목 발굴가로서도 굉장히 그 성공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돈을 엄청 잘 법니다. 본인이 불행하게도 주식 투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50만 달러를 넘어서 벌었음에도 나는 결국 대학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할 수 없이 주식 투자의 길로 가면서 이제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71년에 닉슨 쇼크가 벌어지면서 외환 시장이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즉 닉슨 쇼크라는 건 그만 본위제였던 거를 달러가 금가에 고리를 끊음으로써 그 전에 시스템인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붕괴되고 아주 한 3, 4년간 그 외환 시장이 암흑기에 있으면서 굉장히 요동하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이게 외환이 돈이 되겠구나. 그리고 본인이 런던과 뉴욕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그러한 외환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실은 외환 매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5년도 플라자 합의 때도 이 냄새를 먼저 맡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미국이 달러 약세를 가기 위해서 즉 일본의 엔과 서독의 마르크화를 절상시키려는 움직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엔화를 사들이고 달러를 공매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외환 그 공격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1992년에는 유럽이 이제 EU를 만들면서 EU 통화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영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면 통합이 될 적에 파운드화가 강세로 인정을 받아서 자기 돈이 고평가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고평가 정책을 핍니다. 근데 소로스가 보니까 저거는 옳지 않거든. 너무 심하게 무리수를 두는 걸 보고 그때 파운드화를 공략해서 2주 만에 10억 달러를 벌어요. 그러니까 최단기간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화 전문가의 눈에는 어느 나라의 돈이 필요 이상으로 지금 고평가되는지 혹은 저평가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 소로스가 파운드화를 공략할 때 저도 사실은 유럽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보고서를 매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서 저 같은 아마추어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외환이라는 게 주로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서로 조정이 되는데 그 영국이 무리하게 이끌고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서 쓸 적에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쓰고 몇 월 며칠 날 이 나라가 자기네 돈을 얼만큼 평가 절하를 할 것 같다 혹은 절상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를 쓰는데 저 같은 아마추어 눈에도 보이니까 그 프로의 눈에 얼만큼 잘 보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소로스가 동남아의 어떤 그 외환을 공격한 거나 모든 외환 거래는 우리가 단어를 공격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된 걸 얘기합니다.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시장 가치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것도 사실은 순기능이 있거든요. 공매도는 뭔가 필요 없이 버블이 껴서 가격이 끝간데 없이 계속 올라가면 그것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주식을 공매도를 칩니다. 저건 지금 자기 가치 이상으로 너무 높이 올라왔는데? 즉 그런 사람들이 공매도를 치면은 사실은 버블을 미리 좀 깨는 어떤 그런 순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매도라는 건 항상 밑에 내려가면 사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깊게 하락하는 것도 사실은
사실은 막아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는 것도 위에서 막아주는 기능이 있고 너무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밑에서 그 방어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외환을 거래하는 헤지펀드의 눈에는 그러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나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1997년에 우리 IMF 사태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그때 우리가 우리 원화를 800원, 달러당 800원에 자그마치 13년을 묶어두면서 고평가 정책을 썼어요. 조국 선진화로 1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앞당긴다 그래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고평가 정책을 썼는데 그게 사실은 헤지펀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미국은 한 2, 3% 인플레이션이었다면 우리는 계속 연간 5, 6%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조금씩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십몇 년을 막무가내로 그 환율을 버티니까 그 13년 동안 쌓인 두 나라 간의 소비자 물가 차익만 하더라도 그게 한 3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눈에 그게 안 볼 리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외환거래를 통한 어떤 수익을 계속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그 조지 소로스도 그러나 어쨌든 뭐 실패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 중국의 외환거래 공격은 사실 실패로 끝났고요. 그렇게 실패로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헤지펀드들,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는 어떠한 행동을 하나요? 성공했을 때야 물론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뭐 더 저기 하겠지만. 근데 헤지펀드들도 실패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얘기한 그 제임스 사이먼스 같은 경우도 뭐 5억 달러, 10억 달러 실패한 경우 많아요. 그리고 많은 헤지펀드들이 예를 들어서 금 투자에 몇십억 달러를 걸었는데 정부에서 느닷없이 금 선물, 그 증거금을 올린다거나 뭔가 규제를 발동한다거나 그 시장에 개입하면은 속절없이 손해를 봐요. 그런데 헤지펀드들이 그러면서도 잘 견디는 이유는 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하여튼 그런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만나서 큰 손실을 보는 건 할 수 없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길 만한 게임만 해요, 사실. 외환 공격을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이 나냐고 이제 의아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론상 예를 들어서 내가 파운드화를 공격한다 그러면은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우선 갖고 있는 자본으로 미국 국채를 삽니다. 예를 들어서 1억 달러어치 미국 국채를 사면은 이걸 가지고 영국에 들어가서 영국 은행에다 국채를 담보로 주고 파운드화를 대출을 받아요. 그 대출 받은 금액을 가지고 다시 그거를 달러로 바꿉니다. 그 달러를 가지고 다시 미국 국채를 사요. 그리고 국채를 다시 은행에 집어넣고 담보로 맡기고 파운드화를 대출받고 그걸 가지고 다시 달러를 사고 그 달러로 미 국채를 산 다음에 그걸 다시 은행에 맡겨서 파운드화를 받고 이러면 이론상 무제한 대출이 돼요. 사실은 무제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 금액으로.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 많아지는 거고. 사실은 처음에 시작한 금액은 일정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자금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레버리지 투자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할 때 이미 그 이상의 은행 대출을 같이 받아서 투자하는 거고 또 하나 헤지펀드의 그 관행을 보면 기러기대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움직이면 다른 헤지펀드들이 다 같이 쫓아가요. 그걸 기러기대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앞에서 대장 기러기가 날아가면 먹을 게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기러기들이 쫙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헤지펀드들이 공격하면 외환 보유고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그렇게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제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헤지펀드가 공격하면은 그거를 굳이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방어하면은 그만큼 국고에 큰 손실이 나는 겁니다. 차라리 빠른 시간에 헤지펀드들이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게 그냥 놔둠으로써 시장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면은 사실은 안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환율이 막 그렇게 급등한다거나 그러면 돈을 자꾸 풀어가지고 낮추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그래요. 하다못해 구두 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개입을 하는데 개입을 해서 사실은 막아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개불하면 뭐 몇십억 달러, 몇백억 달러가 깨지면서 헤지펀드들한테 뭐 홍콩 사태 같은 것도 사실은 헤지펀드 그 사태에서 물러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지금. 네, 왜 그러냐 하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헤지펀드가 공격한 거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공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은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헤지펀드들은 예를 들어서 엔화가 달러보다 이자율이 낮다. 그러면은 엔화를 빌려서 이걸 갖다가 달러 표시 채권이나 주식을 사고 또 이거를 담보로 또 엔화를 빌리고 그 엔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꾼 다음에 달러 표시 그 자산에 투자를 하고 하면은 이것도 이론상으로는 무한대로 그 투자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자가 싼 쪽의 주요 통화를 이자가 비싸고 수익이 날 만한 곳에 통화로 바꿔서 이제 투자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엔 캐리 트레이드나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한번 움직이면은 아주 큰 자금이 이제 흘러 들어가서 그 시장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그 제임스 사이먼스 소개할 때 그 보니까 거의 세계 2위의 그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게 이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 같은데요. 맞아요. 조지 소로스 퀀텀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데 그 미국 정부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당하고 나서 뭔가 이러한 헤지펀드와 투자은행들을 이제는 규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00명 이상인 펀드들은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큰 펀드들은 펀드당 규모를 99명 이하로 축소해버립니다.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영업 기밀이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99명으로 줄인다는 거는 그 사모펀드처럼 그러니까 투자자를 99명으로 그렇죠, 줄인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가 100명이 넘어가면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조지 소로스는 아예 고객들 돈을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만 가지고 해요. 근데 그거를 패밀리 오피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이제 조지 소로스는 전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 뭐 다 모르는 거네요, 지금은. 수익률을 그래서 정확하게 밝혀진 통계는 없지만 그 조사기관 같은 데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억 달러를 연봉으로 벌었다. 그러면 이제 역산을 해서 저 사람은 수수료를 20% 받는 사람이니까 저 펀드가 대충 얼마를 벌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투자의 대가이 조지 소로스에게서 어떤 투자자로서 배울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지 소로스는 사실은 공격적인 투자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겸손한 투자자예요.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사실은 칼 포퍼 교수하고 만나면서 그 아주 철학적인 큰 감명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칼 포퍼 교수는 열린 사회를 주창하면서 전제주의가 틀린 이유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믿음을 갖고 신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큰 문제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또한 철학이건 이데올로기건 변하지 않는 강한 믿음은 신념은 그게 이제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사회건 사람이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했을 때 그 사회는 발전하고 진보하고 개선돼 갈 수 있는데 내가 옳다라고 즉 어떠한 근본주의에 빠지면은 더 이상의 발전이 없고 고착되고 붕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조지 소로스는 거기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덧붙여서 투자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투자 이론이 뭐냐 하면 자기의 신념이나 판단은 틀릴 수 있다라는 오류성을 가장 토대로 하고 그러면 오류성이 있는 투자를 했을 적에 시장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상호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 판단에 대해서 무작정 버티는 사람은 실패를 하는 거죠. 근데 시장의 신호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아주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사람,
자기의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상호 교류성을 합쳐서 오류성과 이 상호작용성이 합쳐서 만들어낸 게 재기성 이론이라는 자기만의 투자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조지 소로스는 바로 이 재기성 이론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요. 이러한 관념, 즉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이런 겸손함이 금액으로 환치시키면은 그한테 얼마만한 돈을 벌어줬을까요? 글쎄요. 엄청날 것 같긴 한데. 자그마치 500억 달러를 벌어줍니다. 조지 소로스는. 엄청나네요. 근데 조지 소로스는 참 돈도 많이 벌었지만 기부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430억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은 70억 달러 정도인데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게 참 어려운 게 이 사람이 투기꾼인지 그러게요. 아니, 하는 아니면 거 보면 투기꾼인데. 철학자인지 아니면 그 많은 돈을 그렇게 스스럼 없이 내놓는 걸 봐서 이 사람 박애주의자인지 하여튼 이 판단은 각자의 몫이에요. 말씀 들으면서 왜 우리가 가끔 이제 여러 어떤 의견을 가지신 전문가들의 그 방송을 내보내면은 자신의 의견과 틀리다 그러면 정말 악플 같은 거를 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틀리다라고. 네, 근데 사실은 조지 소로스의 어떤 투자 어떤 비법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냥 일단은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어떤 고정화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나 자기 신념은 필요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하지만 투자를 한가 동시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시장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헤지펀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전에는 이 헤지펀드가 금융의 한 섹터였었어요. 사실 헤지펀드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70년 된 역사인데 이제는 헤지펀드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섹터였었는데 이제는 금융의 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헤지펀드가 커졌냐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헤지펀드가 미국에 한 11,000개 정도 있는데 엄청나네요. 예, 그 중에 상위 한 20%는 수익률이 대단해요. 매년 한 30%씩 올리는데 그 중에 10대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6대 은행보다도 수익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나 투자은행보다도 헤지펀드의 영향력이 더 커요. 특히 우리나라 금융계는 이제는 헤지펀드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헤지펀드라는 게 정말 참 흥미진진한 하나의 섹터인 것 같은데요, 금융에. 우리가 헤지펀드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그 투자의 어떤 비법, 원리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헤지펀드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헤지펀드 창시자가 그 알프레드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40년대 후반에 시작해서 제대로 시작한 건 1950년대 정도 되고 처음에 한 10몇 년 동안은 이 사람이 혼자 동무대였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고 많이 번다는 게 소문이 나면서 1960년대 후반에 헤지펀드들이 아주 우후죽순으로 생깁니다. 우리가 알프레드 존슨에 대해서 배울 점은 이 사람은 사실은 투자하고는 거리가 있던 사람인데 즉 이 사람은 기본적인 성향이 사회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의 이력을 좀 살펴보면 하버드대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독일로 건너가서 베를린에서 그 막시스트 스쿨을 다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공산주의자가 돼요. 그 후에 선원 생활과 또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공산주의 비밀연대 조직원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귀국을 해서 또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투자하고 관계없지만 그 공부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당시 포춘지에서 주식 칼럼에 대해서 좀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식 칼럼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 주식시장의 추세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그 추세를 따라가서 투자를 하는데 정말 추세가 있나라고 이제 본인이 연구를 하게 돼요. 근데 본인의 연구 결과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저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추세를 추정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도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다면 추세를 쫓아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궁리를 하다가
바로 롱숏 전략을 만들어내요. 롱숏 전략이란 요새는 우리가 이제 현물이나 선물 중에서 차익 거래를 하면서 하는 거라고 이제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양반이 처음에 생각한 거는 비슷한 회사의 주식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주식하고 기아자동차 주식의 내재 가치를 스스로 판단을 한 다음에 가격이 높은 걸 팔고 싼 걸 사는 방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차익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그 수익을 내요. 나중에는 거기서 더 나가서 선물과 현물 가격 차이를 가지고 이제 차익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지펀드의 처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는 안전한 차익 거래였었어요. 무위험 차익 거래.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고. 그리고 이 양반이 처음에 하던 그 페어 트레이딩, 그 비슷한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파는 이런 롱숏 전략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자 이 양반은 그 성과 보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당시 뮤추얼 펀드는 한 2% 받았는데 이 양반은 성과 보수를 20% 받아요. 그 이유는 예전에 페니키아 그 상선들이 그 정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역사적 사실을 갖고 그렇게 받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당시만 해도 이러한 헤지펀드는 사실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거를 나름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의 돈만 받자 해서 100만 달러 이상만 구자를 개설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사실 이 전통은 지금도 계속되어 와서 물론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좀 낮추는 그 헤지펀드도 있지만 원래 헤지펀드는 한 구자의 최소 단위가 100만 달러입니다. 있는 사람들의 거리죠. 그 다음에 성과 보수도 기본 운영 보수가 있고 성과 보수가 있는데 헤지펀드들은 일반적으로 기본 운영 보수를 2% 받아요. 그러니까 100만 달러가 들어오면 2만 달러는 무조건 보수로 뛰는 거고 나머지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성과가 나면 그 성과의 20%를 받습니다. 근데 제임스 사이먼스 같은 경우는 이게 5대 44야. 기본 보수를 5% 받고 성과 보수를 그 사람은 44%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66% 수익률에서 네. 수익률 성과 보수료 빼니까 39%가 되더라고요. 네. 이 사람도 처음에는 2대 20을 했어요. 그러다 점점점 수익률이 높아가니까 중간에 바꿨어요. 5대 44로.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관행이 처음에 그 헤지펀드를 만든 그 존슨으로부터 이제 유래됐는데 이 양반이 20년 동안 누적 수익률 5,000%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당시로서는 아주 대단한 금액이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펀드를 쫓아서 1969년도 말에 결국 한 500개 정도의 헤지펀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들어와서 닉슨 쇼크 후에 너무 시장이 망가지니까 그 중에 많은 헤지펀드들은 사실은 망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그 마이클 스타인하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역발상 투자하고 블록 매매 거래를 통해서 큰 장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이 올라가는 쪽을 주로 쫓아갔는데 이 사람은 1972년도에 미국 시장을 보니까 이거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올라가네? 라고 판단하고 이 시장에 문제가 있구나 해서 최초로 시장이 망가질 거라는데 돈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투자를 하고 나서도 한동안 시장이 안 망가졌어요. 근데 결국 이듬해 시장이 망가지면서 이 사람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나중에 돈을 버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이 사람이 큰 거래, 큰 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그 내부자 거래를 줘요. 그래서 이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대단위로 그 장외에서 그 블록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블록 매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는 헤지펀드 사관학교 격은 커모디티스 코퍼레이션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는 그 폴 사무엘슨 같은 유명한 교수들도 헤지펀드에 굉장히 긍정적이라 자기 제자들한테 이러한 헤지펀드 투자해서 설립이나 이런 걸 많이 권했어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이 헤지펀드 대열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 당시 헤지펀드 업계 3인방이 폴 투더 존슨, 루이스 베이컨, 브리스 코브노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폴 사무엘슨 교수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커모디티즈 코퍼레이션 같은 회사는
잘 나가니까 골드만삭스가 이제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헤지펀드 역사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양반은 사실은 헤지펀드를 한 사람은 아닌데 꼭 알아야 될 게 디지털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클로드 세넌이 최초의 과학적 투자 기법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정보를 0과 1이라는 개념으로 처음에 표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지털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보량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 사용 정보 전단에 대한 그 이론적인 해결책도 제시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20세기의 3대 천재 하나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20세기의 3대 천재가 아인슈타인이 있고 컴퓨터의 두뇌를 만든 폰 노이만이 있고 바로 정보이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클로드 세넌인데 이 양반이 당시에 혼자 투자를 하면서 그 수익률이 워렌 버핏보다 또 뛰어났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양반이 일반인들도 어떻게 하면은 돈 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일반인들이 돈 버는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평균 복원 포트폴리오라는 건데 하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내가 선호하는 주식을 50만 원어치 사고 50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식값이 올라가서 이게 한 70만 원 되면은 또 이 주식의 가치와 돈의 가치를 50대 5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10만 원어치 팔아서 60만 원어치만 남기고 현금에 10만 원을 더해서 60만 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장이 깨져가지고 이게 주식이 반토막이 났다. 그럼 30만 원이 되면은 이쪽에서 한 15만 원 정도를 집어넣어서 다시 이쪽과 이쪽을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래요. 간단해 보이는 이 이론의 바탕에는 엔트로피 2 법칙과 기하 평균이 산술 평균보다 크다는 수학 원리가 작동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평균 복원 포트폴리오입니다. 즉, 이 얘기는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몰빵 투자하지 말고 최소한 주식과 현금 비중이라도 반반씩 갖고 있으라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벨 연구소에 있었을 때 벨 연구소에 3대 천재가 있었는데 우선 이 양반을 위시해서 존 켈리하고 에드워드 소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아주 헤지펀드 업계에서는 혁혁한 업적을 남깁니다. 켈리는 켈리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건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념은 간단합니다. 곧 정보가 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보의 퀄리티가 높을수록 돈을 빨리 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수학적 공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투자인지에 대한 공식도 만들어내요. 그 공식에 의하면은 몰빵 투자를 하면 결국 망한다라는 걸 이 공식으로 이 사람이 증명을 해내요. 그러고 리스크가 없고 비록 느린 걸음일지라도 그 확실한 투자 방법을 수식으로 이 사람이 풀어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인 에드워드 소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카지노 도박판에 가서 이 수학 천재들이 자기만의 기법으로 돈을 엄청 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카지노에서 출입금지를 당하는데 특히 에드워드 소프 같은 경우는 블랙잭을 하고 뭐를 하던 그것에 대한 공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컴퓨터가 내주는 그 답대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에드워드 소프 같은 사람은 본인이 카지노장에 갖고 들어갈 소형 컴퓨터를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해서 사실 만들어요. 그래서 착용식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카지노에 들어가 가지고 컴퓨터의 값을 입력해서 뽑아내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또 카지노를 싹쓸이를 합니다. 투자와 도박과 뭔가 인연이 좀 깊네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도박 이론을 가지고 나중에는 주식 이론으로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도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 이론의 아버지인 클로드 세넌과 그 다음에는 켈리 공식을 만들어낸 존 켈리, 그 다음에 최초의 퀀트라고 불릴 만한 에드워드 서프는 사실은 헤지펀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이뤄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헤지펀드가 사실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투자 원리를 보면 뭐 천재이니까 그러한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수학적인 계량하에 이해한 이런 투자를 하면서 나름대로 공식들을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멘텀 투자다, 뭐 추세 투자자 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직관과 감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거를 계량화하려고 노력해서 가능하면은 직관이나 감이 아닌 수치에 의거한 과학적 투자를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결국 헤지펀드의 원리는 과학적 투자예요, 사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헤지펀드에 내 돈을 맡기고 싶으면은 그 한계가 있나 보죠? 한도가? 아, 그럼 원래는 이게 돈 있는 사람의 돈만 받고 하다 보니까는 100만 달러 이상인데 사실은 미국에 여러 종류의 헤지펀드가 생겨서 한 개도 이제는 많이 희석되는데 상위 한 30개 정도는 돈 있다고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아, 그 사람들이 99명으로 제한하니까는 거기에 껴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밀을 같이 지켜줄 사람들, 이런 사람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상위 헤지펀드는 사실은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자산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GDP는 못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있는 자들의 부만 더 늘려줬다. 맞습니다. 이것이 결국 헤지펀드가 돈을 이렇게 벌었지만 결국 이 헤지펀드의 투자자들은 다 부자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러한 부의 양극화 현상이 사실은 이 헤지펀드에도 한 몫을 크게 한 거네요. 맞아요. 예. 그게 헤지펀드가 지금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나 부의 편주 그 중심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은 그거를 사실은 많이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헤지펀드와 또 헤지펀드의 어떤 투자 대가들의 투자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흥미롭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들에게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뭐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하여튼, 투자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은 각도에서 공부를 해보는 게 투자자라면 당연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